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포인트, 3포인트 짚어봅니다. 알파경제 김종용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김 이사님과 함께 시작과 끝, 오늘 장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앞두고서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7,000계약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도 유가증권시장 거의 8천억 원가량의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선물 동시다발적인 외국인들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유는 무엇일지 수급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팔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상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뭘 팔고 있을까? 이게 맞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당연히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팔고 있겠죠. 지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 금액 자체가 7천억을 넘고 있는 양상이죠. 개인만 지금 1조 1천억이 넘게 사고 있고요. 지금 모두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오늘 이 매도 속에서 크기로 보면 당연히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가장 주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구 기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창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순으로 팔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순매도 상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SK하이닉스와 KB금융 정도. 그러니까 두 종목은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사고 있는 한두 종목군들 정도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전부 팔고 있고, 그 주력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 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HBM 얘기겠죠. 근데 HBM과 관련돼선 여전히 조금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될 이슈가 많을 것 같고, 안 될 거냐? 결국은 될 거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2024년 들어서 초기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박스 내에선 거의 사지 않다가 3월 말부터 급등하는 구간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때 들어온 물량만 하더라도 조 단위 이상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비트를 했던 거고요. 빠지는 구간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또 주가가 레벨 다운하는 구간에서도 거의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초 기대했던 것보단 조금 못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너무 대답이 좀 엇나가 버렸는데요. 그럼 왜 파느냐? 오늘의 변수의 핵심은 바로 엔달러 환율에 있다. 엔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으로는 160엔을 넘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날 아마 외부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확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155엔대까지 내려앉았다가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오늘 어느새 157엔을 또 돌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죠. 일본 증시 낙폭 확대, 외부 변수에 민감한 홍콩 증시 낙폭 확대,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증시가 가장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도 지금 엔비디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약세.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달러가 의외로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엔화의 약세, 원화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강하게 팔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 이틀쯤 후에는 또 2+2이 됐을 때 우리나라 환율도 더 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에게 과하게 갔던 포지션을 좀 줄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또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지수 관련주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그 답을 환시에서 찾아주셨어요. 엔달러 환율 장중한 때 157엔대까지 갔는데, 이런 흐름이 또 우리나라 수급, 이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환시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엔달러도 중요하고 원달러도 중요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됐던 경제지표 핵심 포인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도 생각보다 잘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 6월 달에 뭐가 시작됩니까? 유로존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추정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일본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엔화를 위로 날린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굳이 비율로 나눠보자면 5대 3대 1.5 정도의 비율로 결제 통화가 지금 거래되고 있잖아요. 달러, 유로, 엔화의 순으로. 엔화가 지금 15%가 지금 스스로 우리 정책 안 바꿀 거야.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 공급도 계속 할 것 같은데? 라고 오늘 언급을 하면서 지금 엔화가 튄 거란 말이죠. 6월 초에 ECB에서 먼저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달러가 더 밀러 올려갈 수 있거든요. 이런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는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자금의 집중도라든지 그다음에 원화 자산의 매력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자체가 결국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대로 만약에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환율도 1,400원대 근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포지션을 줄이면 그 산업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가장 많이 샀던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또 환시에서 답을 찾았는데 하나 더 수급 전체적으로 지금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많이 팔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금투세 폐지가 결국에는 지금 여권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이 부분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 금투세의 영향을 안 받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네, 뭐 금투세와 관련돼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22대 국회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 쪽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 세수의 어떤 뭐 형평성 측면에서 야당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원래 이제 추진했던 법은 올해까지가 없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나타나는 외국인 매도는 뭐 금투세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연말 정도에 만약에 실제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들은 그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프로그램 매수를 쌓아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매물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세랑 오늘 나오고 있는 매물은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금투세는 정말로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에 그 세금 문제로 코스닥이 연말에 항상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22대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야당 쪽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연말쯤에는 수급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외국인의 수급은 환시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앞으로 수급적으로 뇌관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여부 이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하지만 잘 가는 쪽도 있죠. 화장품주들 이제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꽤 몇 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사드 배치 이후에 뭐 되겠어 이런 시각들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확실히 달라졌고 또 신고가 혹은 사상 최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최근 한 1년 사이에 신규 상장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화장품주 일부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아닐까 뭐 거품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화장품주들 지금 어디까지 온 건가요? 네, 화장품주들 중에서 뭐 대표 종목들 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뭐 여러 종목군도 있죠. 뭐 VT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실리콘투와 같은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너무나 많고 또 52주 신고가 안에 그 안에 들어간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 종목 중에서 뭐 대표 종목인 뭐 클리오 최근에 이제 많이 늘렸던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왔지만 실적이 올라온 비슷한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밸류가 예전처럼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뭐 PR 30배, 40배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부담스러운 밸류까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들의 특성이 ODM, OEM으로 가고 있는 형태가 많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갑자기 뭐 훅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밸류도 그렇게 싼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질 핵심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T 같은 경우에도 별로 우리가 그렇게 주목했던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누적으로 봤을 때 계속 쌓이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면 지금의 올라온 주가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외국인들도 너그러운 양상이다. 오늘도 실제로 사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었는데 20만 원을 넘어서 부담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실적이 쌓여 있으니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거칠게 팔고 있는 날에도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화장품을 지금 고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인데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 밸류 기준으로 뭐 PR 기준으로 지금 흔히 얘기하는 20배 수준을 넘어가서 막 예전에 프리미엄을 누렸던 수준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밸류가 조금 부담스럽게 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비중을 미리 줄여놔야 나중에 변동성이 나올 때라도 좀 더 가볍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상 저는 뭐 클리오, 한국콜마 뭐 이 정도는 아직 그래도 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가 부담되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고점 매도, 비중 축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요. 그런 종목군들은 서서히 조금씩 줄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주들 바닥에서 슬슬 올라올 때 트리거 역할을 했던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 그때 실적 상당히 좋았었고 또 자회사인 인구루드랩 좋았었고 그때는 화장품주들을 볼 때 미국 향을 봐야 된다라고 압축해서 그렇게 투자 전략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요즘엔 동시다발적으로 오릅니다. 미국 향, 중국 향 혹은 뭐 유럽에서 선블록 사용이 는다, 뭐 피부암이 증가한다 이러면서 선블록주를 봐야 된다. 여러 가지 화장품주에서도 종목을 고르는 그런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님은 뭐 실적 기준으로 그냥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세요? 일단 뭐 굳이 그렇게 지역을 나누자면 아무래도 지금의 핵심은 미국은 맞다. 그다음에 아마존을 통한 판매가 증가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LG생활건강보다 더 빠르게 그 아모레퍼시픽이 신고가에 들어간 이유는 뭐 아무리 찾아도 코스알엑스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색조 이런 것들보다는 기초 화장품의 강세가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그 피부와 관련된 그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의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실적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좀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고가에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지역을 꼽자면 뭐 중국은 플러스 알파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면세점 쓸어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예전처럼 왕홍이나 아니면 뭐 보따리 상들이 와서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향은 제가 보기엔 플러스 알파로 봐야지 이걸 이제 중요한 변수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그 악재들은 대부분 좀 걷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악재는 덜어내고 호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PR 배수는 뭐 종목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기준은 한 20배 내외 정도가 일단 배리어가 아닐까. 그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일단 우리가 조금 경계감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주셨어요. 지역별로는 물론 다 좋고 실적 잘 나오면 좋은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중심 이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 기준은 20배 정도에서 좀 기준 라인을 잡아주셨네요.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쪽이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한 이후 최저가 쓰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이탈이고요. 5%가량 하락하면서 34만 3천 원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도 52주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현 양시장 앞에서 신저가 종목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2차전지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전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대답을 드리면 저점은 어디서 찍을까는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이제 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다만 LG엔솔은 조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이건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상장했을 때부터 주장해 오고 있던 것인데 LG화학이 들고 있는 저 80%가 넘는 지분은 언젠가 반드시 매물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LG화학과 LG엔솔의 입장에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80%의 현금을 그냥 계속 들고 가라고요? 물론 파는 순간 엄청나게 욕을 먹겠지만 그렇죠. 원래 그러려고 상장한 건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감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려고 욕먹고 물적 분할한 거고 그다음에 돈을 잘 벌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돈을 잘 버는데 굳이 지분까지 팔면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업 자체도 잘 안 될 뿐더러 지금 보조금을 받는데도 간신히 지금 BEP를 맞추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LG엔솔이. 그러면 LG엔솔과 LG화학의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는 이제 교환 사채 방식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지분을 정말 팔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SK온과 LG엔솔의 지금 신용평가 등급이 부정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전망이.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금리 압박도 존재할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들의 채권 등급이 BBB 등급이라는 것도 당연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관련된 수급은 우리가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물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의미 있게 돈을 벌지 못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전저점 부근에 다 근접해 있거나 전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도망가기엔 늦었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가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코프로그룹은 SK온과 묶여가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SK온이 지금 가장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가기는 물론 삼성 SDI도 함께 하고 있지만 SK온과의 비율도 꽤 높은 편인데 SK온이 지금 워낙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에코프로그룹보다는 LNF 쪽이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굳이 순서로 본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PNT는 2차 전지로 보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묶여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죄송합니다. 보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셀 종목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셀 종목 중에서는 가장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는 삼성 SDI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 LG엔솔하고 SK온이 서로 투자 못해서 막 안달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삼성 SDI를 욕했잖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냐. 그게 잘했던 거죠. 그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명확한 전략이었던 거고 따라서 삼성 SDI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스텔란티스랑 일부 그런 기업들과 지역별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셀 소재 중에선 셀이 먼저, 셀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우월해 보이고 소재 쪽에서는 일단 주가 기준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나 이쪽이 좀 더 강하기는 한데 LNF 쪽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전저점 부근에서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은 사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저점이 또 길어질 수 있으니 한 번에 사시지 말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씩 담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안 나빠지려면 주가가 더 안 하락하지 않으려면 뭐라도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차전지 쪽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뭐라도 나아질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기차 시장이 나빠진 적이 없어요. 상승률이 꺾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완만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내초의 상승 자체가 너무 가팔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 모델을 너무 많이 보고 2년치, 3년치 이익을 다 당겨서 밸류에이션 해놓고 있다가 그게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급하게 떨어졌고, 지금 구간에서 또 뭔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뭐 그렇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전기차는 느리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성장 속도는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예상한 속도대로 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리튬 가격하고 상당히 좀 상관계수가 높더라고요. 리튬 가격은 좀 바닥을 잡아줄까요? 리튬은 아직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니켈 정도가 지금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 배터리 가격이 최근에 조금 내려와서 전기차가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기차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또 다시 그 금속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기차 가격이 안 떨어진다, 배터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일정 레벨을 벗어나지 않는 횡보가 이어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 가격도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는 본질적으로 진입 가격, 엔트리 진입 가격이 5천만 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대비하고 있는 기아의 EV3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의 ID 뭐 3, 2 이런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볼륨 모델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이제는 좀 듣기도 싫다,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작년에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차전지 없어서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이 영원한 효자도 영원한 불효자도 없는 그런 주식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차전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의견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에 투자 의견을 드렸고요. 기간 조정 양상, 그러니까 가파른 가격 조정만 없다면은 기간 조정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김종효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